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루에 4.99% 빠지면서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4.0 트릴리언 달러로 내려앉았고, 같은 시각 애플은 1.17% 올라 4.95 트릴리언 달러가 됐습니다. 자리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은 나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다우지수는 개장 직후 한때 600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공격 중단이 이어지면서 웨스트텍스 원유 정상가가 하루에 배럴당 6.69달러, 7.5%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베이시스 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시장을 눌러온 두 가지가 같은 날 동시에 풀린 겁니다. 그런데 나스닥만 빠졌습니다. QQQ는 0.31% 하락한 682.12, TQQQ는 0.94% 빠진 63.4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51% 올랐고 S&P 500은 0.02% 상승으로 간신히 초록불을 지켰습니다. 이유는 어젯밤 나온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한 건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AI의 데이터 센터 자금 약 250 빌리언 달러를 대신 보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370조 원입니다.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이 누구 돈으로 만들어지고 있느냐입니다. 오픈AI는 오하이오 남부에 10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임차하려 하고, 그 캠퍼스를 짓는 곳은 소프트뱅크의 에너지 자회사입니다. 엔비디아가 논의 중인 보증은 그 임대료와 건설 부채를 떠나놔주는 형태입니다. 반도체 값까지 포함하면 프로젝트 전체 규모는 500 빌리언 달러를 넘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오픈AI가 엔비디아 반도체를 사는 데 쓸 자금을 최대 350 빌리언 달러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고 무산될 수도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왜 보증이 필요한가? 오픈AI에는 투자 등급, 신용 등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용 등급이 없으면 이만한 규모의 부채를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자기 신용을 빌려주면 개발사는 훨씬 싼 값에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고리가 닫힙니다. 엔비디아가 보증을 서고 그 보증 덕에 조달된 돈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마이클 버리는 이 소식에 Around and around we go라고 적었습니다. 돌고 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이 문장에 곧바로 값을 매겼습니다. 엔비디아는 개장 직후 208.75달러까지 올랐다가 새벽 2시 26분에 195.44달러까지 밀렸습니다. 종가는 196.51달러였고 그날 가격대의 아래에서 8% 자리에 붙어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1억 5,310만 주로 평소의 1.23배였습니다. 어제 엔비디아는 좋은 소식도 무더기로 냈습니다. 안전초지능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연구소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지분 투자와 함께 차세대 시스템 공급을 약속했고, 이 연구소는 이번 협력으로 연산 능력이 10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 브룩필드와 함께 인공지능 팩토리를 2028년까지 55메가와트에서 200메가와트로 키우기로 했고, 엔비디아가 1 빌리언 달러를 투자하고 브룩필드가 최대 9 빌리언 달러를 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호재의 크기가 아니라 호재의 형태입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낸 소식들을 나란히 놓으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안전초지능에는 엔비디아가 투자하고, 한국 인공지능 팩토리에는 엔비디아가 1 빌리언 달러를 넣고, 오하이오 캠퍼스에는 엔비디아가 보증을 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사는 쪽에 돈이 파는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이 하나둘일 때는 성장의 증거로 익힙니다. 대형 계약이 전부 같은 모양이면 수요의 증거가 아니라 자금 조달의 증거가 됩니다. 보증이 성사되면 개발사는 싼 금리로 돈을 빌립니다. 그 부채를 사는 채권 투자자는 오픈AI의 신용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신용을 보고 삽니다. 오픈AI는 신용 등급 없이도 10기가와트짜리 캠퍼스를 얻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이득입니다. 그럼 위험은 어디로 갔나? 엔비디아 주주에게 왔습니다. 오픈AI는 상장사가 아니라서 그 회사의 신용 위험을 시장에서 사고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보증을 서는 순간 엔비디아 주식이 그 신용 위험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매출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고 그 매출이 잘못됐을 때의 손실만 새로 붙습니다. 어젯밤 5% 하락이 그 값을 다시 계산한 결과입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1990년대 말 통신장비 회사들이 똑같은 걸 했습니다. 루센트는 고객사에 8.1 빌리언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고, 노텔은 3.1 빌리언 달러, 시스코는 2.4 빌리언 달러를 걸었습니다. 신생통신사들이 장비를 살 돈이 없으니 장비를 파는 회사가 돈까지 빌려준 겁니다.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그 고객사 47곳이 파산했고, 루센트는 2001년에 2.2 빌리언 달러, 2002년에 1.3 빌리언 달러를 대손 충당금으로 털어냈습니다. 차이도 있습니다. 그때 돈을 빌려간 통신사들은 매출이 거의 없는 신생회사들이었습니다. 오픈AI는 매출이 있고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여전히 실제로 돈을 법니다. 회사가 제시한 이번 분기 매출 전망은 91 빌리언 달러 안팎이고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을 아예 빼고 만든 숫자입니다. 다만 규모의 차원은 다릅니다. 루센트가 걸었던 8.1 빌리언 달러과 지금 논의되는 보증 하나 250 빌리언 달러는 30배 차이입니다. 나스닥 100 안을 업종 그룹으로 나눠보면 더 선명합니다. 어젯밤 나스닥 100 99개 종목 가운데 67개가 올랐고 평균 등락률은 플러스 1.36%였는데 QQQ는 0.31% 빠졌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평균 4.05%, 소비재와 서비스가 2.88%, 통신과 미디어가 1.69%, 바이오와 헬스케어가 1.18% 올랐습니다. 마이너스로 닫힌 그룹은 딱 셋입니다. Magnificent 7이 0.21%, 우주항공이 1.36%, 반도체가 1.39% 하락했습니다. 8그룹 중 5이 올랐는데 지수는 내렸습니다. 마이너스로 닫힌 세 그룹이 지수 안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나머지 5을 합친 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TQQQ는 나스닥 100 종목에 골고루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라 나스닥 100의 무게 배분의 3배로 베팅하는 상품입니다. 반대편에서 애플이 어젯밤 사상 최고 종가를 새로 썼습니다. 장중에는 339.57달러까지 올랐고 종가는 336.91달러였습니다. 올해 들어 24% 넘게 올라 Magnificent 7 중 가장 강한 자리에 있습니다. 시가총액 5 트릴리언 달러이라는 문턱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애플로서는 한 번도 넘어본 적 없는 선입니다. 애플은 올해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소리를 계속 들어온 회사입니다. 프론티어급 대형 모델도 수십 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금 그걸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세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로 현금을 태우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젯밤처럼 자금 조달 구조가 의심받는 날에 그대로 프리미엄이 됩니다. 같은 날 시장은 남의 자금주를 자기 신용으로 대주는 회사를 팔고 자기 현금으로 설비 투자를 집행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샀습니다. 애플 실적은 미국 시각 목요일 장 마감 뒤 한국 시각으로는 금요일 새벽에 나옵니다. 반도체를 누른 소식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노광장비 회사 ASML이 5.8% 빠졌습니다. 프리마켓에서 이미 3.21% 밀린 채 출발해 장중 1613.34달러까지 내려갔고 종가는 1655.26달러였습니다. 종매는 디인포메이션 보도였습니다. 중국이 심자오에선 노광장비를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상하이에 있는 중국 정부 지원업체가 올해 5대, 내년에 2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극자외선 장비는 아직 시제품 단계입니다. 세계 최첨단 반도체를 찍어내는 극자외선 장비는 여전히 ASML만 만듭니다. 중국이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건 그 이전 세대인 Immersion 심자외선 장비이고 연간 5대는 ASML의 출하 규모에 비하면 반올림 오차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심자외선 장비가 최근 몇 년 동안 ASML의 중국 매출을 떠받쳐온 바로 그 제품입니다. 미국과 네덜란드가 극자외선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은 뒤 중국 반도체 회사들은 규제가 더 조여지기 전에 이 구형 장비를 앞당겨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젯밤 5.8%는 기술 격차가 좁혀졌다는 값이 아니라 ASML의 중국 매출 창구가 닫히는 속도에 매긴 값입니다. 그래서 지켜볼 숫자는 중국이 몇 대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ASML의 중국 매출 비중이 다음 실적에서 몇 %로 나오느냐입니다. 그 비중이 예상보다 빨리 내려가면 어젯밤 낙폭은 시작이고 버티면 어젯밤은 과했던 겁니다. 같은 날 상하이에서 또 하나가 터졌습니다. 중국 메모리 회사 CXMT가 상하이 증시에 상장하면서 첫날 466% 폭등했습니다. 공모가 8.66위안짜리 주식이 49위안에 마감했습니다. 공모로 조달한 금액은 579억 위안, 약 8.6 빌리언 달러로 중국 반도체 역사상 최대 규모이고 시가총액은 약 487.7 빌리언 달러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세계 디램 시장의 7.67%를 차지한 4위 사업자입니다. 미국 메모리 주가가 여기에 반응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장 초반 오름세로 출발했다가 반락해 장중 854.79달러까지 밀렸고 2.09%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젯밤 S&P 500에서 가장 크게 빠진 종목은 메모리 회사 샌디스크로 장중 10% 넘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메모리 가격을 밀어올리는 건 인공지능 수요이고 그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게 올해 메모리 레디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4위 사업자가 하루 만에 13조 원어치 실탄을 손에 쥐었습니다. 조달금은 메모리 웨이퍼 증설에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메모리 주가가 반응한 건 올해 실적이 아니라 2027년 이후의 공급 곡선입니다. 같은 메모리 부족이 정반대 방향의 뉴스도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확대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바런스는 이 협약이 최대 1 트릴리언 달러 규모의 매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메모리 부족은 미국 설계 회사와 아시아 제조사를 더 단단히 묶으면서 동시에 중국의 신규 공급을 증시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체 성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Briefing.com은 장중 한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9%까지 밀리며 7월 누적 낙폭이 20%를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종가로는 낙폭을 상당 부분 줄였지만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SOXL은 6.33% 빠진 128.15달러였고 7월 한 달로는 41.09% 하락한 자리입니다. AMD도 반도체 매도에 함께 휩쓸렸습니다. 장중 한때 6.96%까지 밀리며 485.61달러를 찍었다가 오후에 되사면서 5.1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루 안에서 고가와 저가 차이가 10.71%였습니다. 어제 월가는 AMD 목표 주가를 또 올렸습니다. 위드버시가 450달러에서 600달러로, 미주호가 615달러에서 625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목표가가 오르는 날 주가가 5% 빠진 겁니다. AMD 실적은 다음 주 화요일 미국장 마감 뒤에 나옵니다. 이제 어젯밤 돈이 간 자리를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나스닥 100 소프트웨어 그룹은 어젯밤 평균 4.05% 올랐습니다. 협업도구 회사 애틀라시안이 10.35%,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워크데이가 9.1%, 설계 소프트웨어 오토데스크가 7.7%, 팔런티어가 7%, 아도비가 5.62%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안에서는 세일스포스가 7.35% 오르며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상장 지수 펀드는 3.8% 올랐습니다. 베런즈는 이 흐름을 두고 올해 S&P 500에서 가장 미움받던 종목 일부가 어제 하루 가장 사랑받는 종목에 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인공지능 붐에서 소외됐던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반도체와 하드웨어 조정의 수혜를 봤다는 겁니다. 이건 금요일에 이어 이틀째입니다. 하루짜리 저가 매수였다면 이틀 연속 이만큼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 로테이션이라고 부르기엔 이릅니다. 판정은 이번 주에 납니다. 미국 시각 수요일 장 마감 뒤 한국 시각 목요일 새벽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실적을 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설비 투자를 어떻게 안내하느냐가 어젯밤에 구도를 이어갈지 뒤집을지를 정합니다. 팔런티어는 종가가 그날 가격대의 위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종목에서는 장 막판까지 매수가 붙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는 장 초반부터 밀린 뒤 끝내 회복하지 못했고 소프트웨어는 대체로 위쪽에서 버텼습니다. 같은 날 안에서도 매도는 급했고 매수는 차분했습니다. 빅테크가 어디서 마감했는지도 짚고 가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94% 올랐습니다. 주가는 프리마켓부터 1.45% 오른 채 출발했고 장중에 UBS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수 의견은 유지한 채 목표 주가를 510달러에서 480달러로 내렸습니다. 알파벳은 2.13% 상승해 지난주 실적 발표 뒤에 낙폭을 일부 되돌렸고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1.5% 오르며 상승 업종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아마존은 0.31% 하락했는데 종가가 그날 최저가 부근이었습니다. 어제 아마존은 위성통신 사업 리오를 위해 위성 5,100호기를 배치하겠다는 신청서를 규제당국에 냈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정면으로 겨냥한 계획입니다. 메타는 0.2% 하락했고 역시 그날 최저가 언저리에서 닫혔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0.9% 올라 있었는데 정규장 내내 밀렸습니다. 테슬라는 1.2% 빠진 309.2달러였고 7월 한 달로는 27% 넘게 하락한 자리입니다. 스페이스X는 따로 봐야 합니다. 어젯밤 1.36% 하락한 113.50달러였고 주간으로는 5.3% 빠졌습니다. 상장 후 고점과 비교하면 50% 넘게 내려온 상태이고 주간 기준으로 4주 연속 하락 중입니다. 지난주 스타쉽 13번째 시험 비행이 사실상 완벽하게 끝났는데도 주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종목의 값을 정하는 건 발사 성공이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올 상장 후 첫 실적입니다. 넷플릭스는 0.4% 올랐습니다. $10,000로 시작한 실험 계좌는 현재 약 12,055달러입니다. 한때 60%까지 올라갔던 수익률이 지금은 20%로 내려왔습니다. 이 숫자를 보시는 마음은 아마 두 갈래로 나뉠 겁니다. 고점 부근에서 잘 정리하고 나오신 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실 거고 찬란했던 수익률을 그대로 반납하신 분들은 지금 속이 꽤 쓰리실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익률 숫자보다 한 칸 앞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기준이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익이 났을 때 부분 익절을 할 것인지 현금 비중을 얼마나 남겨두고 갈 것인지 매도를 한다면 어떤 조건에서 다시 들어올 것인지 오르는 시나리오와 빠지는 시나리오 양쪽에 대해 미리 정해둔 답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기준은 단순합니다. QQQ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동안은 그냥 들고 갑니다. 지금 들고 있는 TQQQ는 4월 10일에 담았습니다. 그날 200일선은 597이었고 지금 200일선은 644입니다. 석 달 반 사이에 저희가 딛고 서 있는 바닥이 597에서 644로 7.9%만큼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올라온 만큼을 이미 확보한 몫이라고 봅니다. 주가가 어디까지 오르든 저희가 빠져나오는 자리는 200일선이고 그 200일선이 계속 위로 밀려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물론 시장이 크게 갭을 띄우고 무너지면 그 가격 그대로 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정 기준선 자체가 그만큼 위로 올라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바꿔 말하면 저희는 애초에 그만큼만 먹겠다고 정해놓고 들어간 겁니다. 고점을 정확히 맞춰서 파는 전략이 아니라 200일선이 밀어 올려주는 폭만큼만 가져가고 그 아래로 내려오면 미련 없이 나오는 전략입니다. 이런 기준이 없으면 남는 건 감입니다. 감으로도 몇 번은 맞습니다. 짧은 시야의 직감이 시장 방향과 우연히 겹치는 구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고른 선택은 언젠가 반드시 틀립니다. 인간의 감정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를 때는 더 사고 싶어지고 빠질 때는 더 팔고 싶어지는 쪽으로 말이죠. 가장 아픈 경우는 이란 전쟁 직후에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고 판단하고 4월에 너무 일찍 정리하신 경우입니다. 저희가 200일선을 보고 들어간 바로 그 무렵입니다. 그 뒤로 시장이 쉬지 않고 올라가는 걸 지켜보다가 결국 포모를 이기지 못하고 뒤늦게 SOX 에러 같은 반도체 3배 레버리지의 추격 매수로 올라타게 됩니다. 매도도 감이었고 재진입도 감이었으니 두 번의 선택이 모두 시장 반대편에 서 있었던 셈입니다. 또 하나는 시장이 올라가는 걸 계속 지켜보기만 하다가 아주 약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 계획 없이 큰 비중을 한 번에 싣는 경우입니다. 이건 조정을 읽어낸 판단이라기보다 오래 참았던 포모가 명분을 하나 얻은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결국 규칙과 신법이라는 말이 오래도록 남아있는 겁니다. 어젯밤 장중 흐름을 보겠습니다. QQQ는 밤 10시 30분 개장 직후 692.26으로 그날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유가가 무너졌다는 소식에 시장이 환호하며 열린 겁니다. 그리고 1시간 10여 분 뒤인 밤 11시 43분에 675.95까지 내려갔습니다. 개장 고점에서 2.4% 대밀린 자리입니다. 같은 시각 TQQQ는 66.2달러에서 61.64달러까지 빠졌습니다. 고점에서 저점까지 7%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되샀습니다. 새벽 3시 30분부터 마감까지 TQQQ가 1.6% 넘게 회복하며 63.40달러로 달았습니다. 어젯밤 개장에 사신 분과 새벽 2시에 사신 분이 완전히 다른 화면을 보고 계실 겁니다. 하루 등락률 0.94%라는 숫자만 보면 조용한 날이었지만 실제로는 7% 폭을 오르내린 날이었습니다. 저점이 찍힌 시각도 두 지수가 달랐습니다. QQQ와 TQQQ는 밤 11시 43분에 바닥을 쳤고 SPY는 그보다 2시간 반 늦은 새벽 2시 18분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나스닥의 저점은 반도체 매도가 가장 급했던 순간에 찍혔고 S&P 500의 저점은 그 뒤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찍혔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개장 직후 4.9% 튀어올라 밤 11시 43분에 19.93으로 그날 최고를 찍었고 마감 1시간 전에는 오히려 되밀리며 18.79로 닫았습니다. 어젯밤 공포는 하루 종일이 아니라 개장 직후 1시간에 몰려 있었습니다. 매크로도 정리하겠습니다. 웨스트 텍사스 원유 정상가는 배럴당 82.61달러, 브렌트유는 88.36달러였습니다. 하루에 각각 7.5%, 8.7% 하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것이 마지막 밀어내기였습니다. 다만 7월 전체로 보면 웨스트 텍사스 원유는 여전히 19.2% 올라 있습니다. 어젯밤은 쌓인 상승분 위에서 나온 되돌림입니다. 공격이 멈춘 것이지 협상이 타결된 게 아니라는 점도 그대로입니다. 국채금리는 전 구간에서 내렸습니다. 2년물이 4.32%, 10년물이 4.64%, 30년물이 5.13%로 각각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제 국채 입찰이 2건 있었는데 결과가 갈렸습니다. 69빌리언 달러 규모 2년물은 낙찰금리 4.315%로 예상보다 좋게 소화됐고 70빌리언 달러 규모 5년물은 낙찰금리 4.408%의 응찰 배율 2.28배로 평균 2.38배를 밑돌았습니다. 해외 수요를 보여주는 간접 낙찰 비중도 59.2%로 평균 63.6%보다 낮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7년물 입찰이 남아 있습니다. 짧은 만기는 잘 팔리고 긴 만기는 덜 팔린 어제 결과가 오늘 밤 7년물에서도 이어지는지가 확인 지점입니다. 지표도 하나 나왔습니다. 6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0.3%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 2.1%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기업 설비 투자의 대리 지표로 쓰이는 국방과 항공을 뺀 자본재 신규 주문은 0.9% 늘었고 전년 대비로는 9.3% 증가했습니다. 연준입니다. 금리 결정은 미국 시각 수요일, 한국 시각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나옵니다. 시장이 이번 회의에서 동결을 예상한다는 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연방기금 금리 선물이 가리키는 연말물 내재 금리는 지금 수준보다 위쪽에 형성돼 있습니다. 연말까지의 금리 방향이 아래가 아니라 위로 이미 값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빌린 돈으로 짓는 사업은 금리 방향이 위일 때 계산이 가장 빨리 틀어집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40으로 전날 39에서 한 칸 올라왔지만 여전히 공포 구간입니다. 어젯밤 그 밖에 시장을 스친 소식도 짚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장중 7.5% 올랐습니다. 회사가 달러 준비금을 3.75 빌리언 달러로 늘리고 우선주 2,500만 달러 어치를 되사들였다고 공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3주째 비트코인을 사지도 팔지도 않았고 55 빌리언 달러 규모 비트코인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른 이유도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 재무 조치였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은 어제 0.41% 오른 64,900달러였고 올해 들어서는 25.86% 하락한 자리입니다. 양자 컴퓨팅 종목들이 어젯밤 한꺼번에 올랐습니다. D-Wave가 AT&T와 상업계약을 확대했다는 소식에 18% 뛰어 10.11달러가 됐고 아이온큐와 리게티도 함께 올랐습니다. 리게티는 휴렛 패카드 엔터프라이즈, 피츠버그 슈퍼컴퓨팅 센터와 함께 양자와 고전 컴퓨터를 결합한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젯밤 D-Wave 게시판의 발언량은 평소의 9.6배, 리게티는 7.9배였습니다. 커뮤니티 반응 온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주 쪽에서는 로켓랩이 새 수주를 발표하면서 장 초반 4% 넘게 올랐고 KGI 증권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상해로 올리며 목표 주가 $107를 제시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 후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사이 소형 발사체 쪽에서는 반대 방향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무너진 날 에너지 업종에서 혼자 오른 종목도 있었습니다. 베이커 휴즈가 5.83% 상승했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이 0.64달러로 예상 0.58달러를 넘겼는데 매출은 6.74 빌리언 달러로 예상 7.08 빌리언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른 이유는 수주 잔고였습니다. 산업에너지 기술 부문 수주 잔고가 사상 최대인 37.1 빌리언 달러를 기록했고 회사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만 3 빌리언 달러 규모 수주 기회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필요로 하고 그 전기를 만드는 가스 터바인 수요가 유전 장비 회사의 성적표를 바꾸고 있습니다. 제약 쪽에서는 인수합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르제넥스가 포르테 바이오사이언스를 주당 77달러 총 약 2.2 빌리언 달러의 현금으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임상 결과 발표 이후에 평균 거래 가격 대비 86% 프리미엄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3조 3천억 원짜리 거래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온도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반도체 섹터 게시판은 강세 의견이 73%로 쏠려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통째로 빠진 날인데도 그렇습니다. SOXL 게시판의 발언량은 평소에 2.2배였고 한 개인 투자자는 129.55에 팔았다며 돈을 벌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직장을 다닐 수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엔비디아 게시판에서는 실적을 앞두고 숏을 가두는 패턴이 지난 실적 때랑 똑같다는 반응이 눈에 띄었습니다. 5% 빠진 날 나온 말입니다. 세일스포스 게시판에서는 한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틀 만에 20포인트, 빨간 하드웨어의 행복이라고. 이 게시판의 강세 의견 비중은 96%였습니다. 반면 애플 게시판은 사상 최고가를 쓴 날인데도 강세 57%, 약세 43%로 팽팽했습니다.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도 선뜻 한쪽으로 쏠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빅테크를 제외한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 영상은 앞으로 멤버십 전용으로 올라갈 예정이니 시장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볼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개장 직후 엔비디아가 어제 저점 195.44달러를 지키는지입니다. 보증 논의는 확정된 게 아니라 보도 단계입니다. 회사가 부인하거나 조건이 줄어들면 어제 하락의 상당 부분은 되돌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가격이 유지되거나 더 빠진다면 시장이 이 구조 자체의 값을 다시 매기기 시작했다는 뜻이 됩니다. 둘째, 7년물 국채 입찰입니다. 어제 5년물이 부진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응찰이 약하게 나오면 연준회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장기 금리 쪽에서 먼저 답이 옵니다. 오늘 밤에는 7월 소비자 신뢰지수와 5월 주택가격지수도 함께 나오고 이번 주 후반에는 2분기 국내 총생산과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어제의 소프트웨어 강세가 이어지는지입니다. 하루는 되돌림일 수 있지만 며칠 더 이어지면 자금의 이동으로 볼만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대형 계약 뉴스를 보실 때 금액 옆에 한 가지를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돈을 누가 대는가? 사는 쪽이 자기 돈으로 사면 그건 수요입니다. 파는 쪽이 보증을 서거나 지분을 넣어서 사게 만들면 그건 수요가 아니라 만들어진 매출입니다. 둘은 실적에서 똑같은 숫자로 잡히지만 경기가 꺾일 때 완전히 다르게 무너집니다. 어젯밤 시장이 하루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바꾼 이유가 그 구분 하나였습니다. 오늘 브리핑이 어젯밤 시장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내일 아침에 오늘 밤 장 결과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